그해 겨울은 하늘에서 눈 대신 죽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잡아먹는다는 지옥 같은 기근 속에서 이상하게도 제 손에 든 낡은 사발 하나만은 아이들 셋을 먹이고도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요술쟁이라 불렀고 관아에서는 제 목을 쳐서라도 그 보물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발 속에 담긴 진짜 비밀을 알게 된 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임진년 난리가 휩쓸고 간 우리 고을에 남은 것이라곤 검게 그을린 기둥과 굶어 죽은 이들의 악취뿐이었지요. 저요? 저는 그저 하루하루 빌어먹는 팔자, 거지 칠성이었습니다. 제 입 하나 풀칠하기도 벅찬 세상이었는데 길가에 나동그라진 채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로 아저씨, 배고파요. 라고 속삭이는 그 어린 눈망울을 본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가 덜컥 내려앉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비루한 인생이 더 캄캄한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이봐, 칠성이, 너 미쳤냐? 내 코가 석자인데 그 애물단지들을 왜 거둬? 동네 장정이 혀를 차며 말했지만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사람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칩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밥 한 숟갈은 먹여 보내야지요. 하지만 그것은 제 오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당장 아이들에게 먹일 미음 한 그릇이 없어 저는 이 빠진 사발 하나를 들고 얼어붙은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좋아 구걸이지. 그건 차라리 얼어붙은 바닥에 자존심을 지식이며 기어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대문을 두드려 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욕설과 몽둥이질 뿐이었죠. 이놈아, 우리 집 애들도 흙을 파먹을 판인데 누굴 도와. 소리를 지르며 던진 돌쟁이에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도 저는 그저 낡은 사발이 깨지지 않았나 그것부터 확인했습니다. 제 이마에서 흐르는 피보다 빈 사발을 보며 실망할 아이들의 얼굴이 더 무서웠으니까요.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 집신조차 신기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예전에 가끔 일손을 돕던 양반가 뒷문이었습니다. 마님, 제발. 밥찌꺼기라도 좋으니 조금만. 아이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돌아온 건 텅 빈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래, 주제넘은 짓이었어. 나 같은 거지가 누굴 구하겠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돌아오는 길, 눈앞이 흐릿해지며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품속에 소중히 안고 있던 사발이 갑자기 묵직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텅 비어 있던 사발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아니면 내가 굴다 못해 미친 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사발은 묵직했고 구수한 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 아이들이 기다리는 다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겨우 숨만 붙이고 있었죠.
애들아, 밥 가져왔다. 어서 일어나라. 제 목소리에 아이들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새 아이가 달려들어 사발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밥을 넘겼습니다. 아,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볼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이 셋이 배불리 먹고 나면 사발이 텅 비어야 정상인데 마지막 아이가 수저를 뗐을 때 사발 밑바닥에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한 가득 남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저씨, 밥이 자꾸 생겨요. 이거 도깨비 밥이에요. 막내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남은 밥을 한술 떴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기적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발을 품에 안고 한참을 헤매다 돌아오면 비어있던 사발은 어김없이 묵직한 무게감으로 저를 반겼지요. 보리밥일 때도 있었고 가끔은 귀한 쌀밥이나 따뜻한 미음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앙상했던 아이들의 볼에 살이 오르고 끊어질 듯 위태롭던 숨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독초처럼 자라났습니다. 칠성아, 너 요즘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하는 게냐? 어째 내 놈 밑에 있는 애들만 얼굴에 개기름이 흘러?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굴주림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우리 아이들은 희망이 아니라 질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발을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죠. 어느 날 밤 사발에 담긴 밥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창구멍으로 훔쳐보는 누군가의 번뜩이는 눈빛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놈 사발, 저 사발에서 밥이 솟아난다. 정적이 흐르던 마을에 비명이 터져 나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사발이 아이들을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죽일 저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문은 전염병보다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는 그저 불쌍한 거지 칠성이가 아니라 도깨비 그릇을 가진 요물이 되어 있었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눈에는 굶주림으로 번들거리는 탐욕과 나만 굶고 있다는 지독한 시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나설 때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제 품속을 뚫어질 듯 노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처지였던 이웃들이 이제는 굶주린 늑대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저를 애워싸기 시작한 겁니다. 칠성이 이놈 혼자만 배를 채우니 좋으냐? 그 요술사발 우리도 좀 보자. 담장 너머로 돌멩이가 날아들고 밤마다 누군가 문고리를 덜컹거리며 집 안을 엿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방 한 구석에 몰아넣고 몽둥이를 든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발 속의 밥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장날을 틈타 아이들에게 줄무를 뜨러 나간 사이 고을에 힘께나 쓴다는 장정셋이 험악한 표정으로 제 앞길을 막아선 것이지요. 이봐, 칠성이. 좋게 말할 때 내놔라. 그 도깨비 사발만 있으면
우리 식구들도 올겨울 배불리 보낼 수 있으니까. 돌쇠라는 놈이 몽둥이를 바닥에 직직 끄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치다 막다른 담벼락에 부딪혔습니다. 품속의 사발을 부둥켜 안은 손에 힘을 줬지요. 하지만 장정셋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발길질 한 번에 저는 나동그라졌고 그놈들은 제 품을 헤쳐 결국 이 빠진 낡은 사발을 빼앗아 갔습니다. 헤헤, 이제 우리도 배 터지게 먹어보자. 그놈들이 들뜬 표정으로 사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순간 돌쇠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 개자식아. 이거 그냥 빈 사발이잖아. 우리를 놀려? 사발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들을 먹이려던 제 마음이 공포로 바뀌자 기적도 멈춰버린 것이었을까요? 분노한 그놈들의 몽둥이가 제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보물을 어디 숨겼어? 당장 실토 못해. 메타작 소리와 함께 제 비명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사발이 깨질까봐 그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어둠 속에서 겨우 눈을 떴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눈썹을 타고 내려와 세상이 온통 붉게 보이더군요. 그놈들은 사발이 가짜라며 제 침까지 뱉고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신음하며 기어가 바닥에 뒹구는 사발을 더듬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아이들의 밥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지요. 그놈들이 들여다봤을 땐 그토록 텅 비어있던 사발이 제 손가락이 닿자마자 다시 은은한 온기를 머금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사발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소름 끼치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골목 끝 어스름한 담벼락 너머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배고픈 이웃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포졸의 옷자락과 번뜩이는 눈빛. 그는 제가 사발을 챙기는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일은 마을 장정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관아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사발의 소문이 결국 권력의 탐욕을 깨워버린 것이지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겨우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은 제 몰골을 보고는 울음부터 터뜨렸습니다. 저는 피 묻은 손을 옷자락에 급히 닦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요. 괜찮다, 애들아. 아저씨가 조금 넘어져서 그래. 자, 어서 밥 먹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내밀자 다시금 기적처럼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밥을 넘기는 아이들의 모굴대를 보며 제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마을의 정적은 이제 평화가 아니라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조차 누군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발소리처럼 들렸지요. 저는 낡은 괴나리 보찜에 아이들의 해진 옷까지 몇 벌을 서둘러 챙겼습니다. 애들아, 우리 오늘 밤에 숨바꼭질하러 멀리 가야겠다. 소리 내면 안 돼, 알았지? 막 눈을 붙이려던 막내의 손을 잡고 뒷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거지 칠성의 집을 포위하라. 사또 나리의 명이다. 요물 사발을 단 한 놈도 빼돌리지 못하게 해라. 천둥 같은 함성이 밤 공기를 가르자 저는 아이들을 들쳐업고 어둠이 짙게 깔린 비싼 절벽길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뒷산 바윗길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얼음이 박혀 있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지만 등 뒤에 매달린 막내의 차가운 작은 손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거의 다 왔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거짓말뿐이었지요. 산 중턱, 예전의 사냥꾼들이 비를 피하던 작은 동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동굴 안은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소중히 사발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제 가슴팍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까 마을 장정들에게 맞았을 때 갈비뼈가 부러졌던 모양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사발님, 사발님. 제발 우리 아이들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저는 죽어도 좋으니 이 어린 것들 배만이라도. 간절히 빌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동굴 안에 매서운 냉기를 뚫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니 사발 안에는 뜨끈한 죽이 찰랑거리고 있었지요. 아이들이 허겁지겁 죽을 넘기는 소리에 잠시 시름을 놓으려던 찰나 동굴 입구 쪽에서 뽀득 뽀득 눈을 밟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림자가 동굴 벽을 타고 거대하게 일렁였습니다. 매서운 바깥바람과 함께 나타난 것은 관아의 포졸들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저를 감시하던 그 섬뜩한 눈빛의 사내, 고을 사또의 수하로 알려진 백가였습니다. 그는 칼자루를 쥔 채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코끝을 맴도는 죽 냄새의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거지 칠성이 내 놈이 결국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구나.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군. 그 이 빠진 사발이 정말 밥을 뱉어낸단 말이냐?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며 사발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백가는 무심하게 발길질을 날려 제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부러진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굴렀습니다. 사발이 제 손을 떠나 백가의 발치에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 요물이라 이거지. 우리 나리께서 이 보물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계신단다. 나라가 망해가는 판국에 이런 건 너 같은 거지놈이 가질 게 아니지. 백가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사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이 모락모락 나던 사발 속에 죽이 순식간에 검은 재처럼 변하며 차갑게 식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백가의 눈이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놀려 무슨 술수를 부린 게냐. 백가의 고함이 동굴 천장을 울렸습니다. 그는 재로 변해버린 사발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제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이미 갈비뼈가 부러진 제 몸은 종이장처럼 휘청거렸지요.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백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때리지 마세요. 제발요.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사내는 아이들을 발로 매정하게 걷어찼습니다.
애들아. 비명을 지르는 저를 비웃듯 백가는 차가운 칼날을 제 목에 들이댔습니다. 내 놈이 직접 보여야겠다. 사또 나리 앞에서 이 그릇에 밥을 가득 채워보란 말이다. 만약 거기서도 이따위 제가 나온다면 그땐 내 놈 목은 물론이고 저 새끼들 목도 하나씩 따서 산짐승 먹이로 던져주마. 결국 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줄에 묶였습니다. 아이들 역시 포승줄에 묶여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따라와야 했지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저희는 기적이 시작되었던 마을을 지나 지옥의 입구인 관하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마치 우리의 앞날을 예견하듯 더욱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관하의 거대한 산문이 마치 괴물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저희를 집어삼켰습니다. 동원 마당의 차가운 돌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순간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보다 더 무서운 건 정면에서 느껴지는 서슬퍼런 위압감이었습니다. 높은 의자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우리를 내려다보는 사또는 군추림이라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듯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그 옆 탁자 위에는 백가가 가져온 우리들의 사발이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 놈이 하늘을 기만하고 요사스러운 술수로 민심을 어지럽힌 그 거지놈이냐? 감히 내 고을에서 보물을 독차지하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니. 그 죄가 참으로 무겁구나. 사또의 가느다란 눈매가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턱짓으로 백가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바로 차가운 칼날이 큰아이의 가느다란 목에 닿았습니다. 내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다. 지금 당장 저 사발의 밥을 가득 채워라. 만약 실패한다면 저 아이의 목에서 흐르는 피로 저 사발을 먼저 채우게 될 것이다. 저는 절망하며 떨리는 손으로 사발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증오와 공포로 얼어붙은 제 심장은 이제 아무런 기적도 부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 손끝이 사발에 닿았습니다. 평소라면 은은한 온기가 느껴져야 할 나무 그릇이 그날따라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빌고 또 빌어도 사발 안쪽에 거친 나뭇결 위로는 먼지만 내려앉을 뿐 하얀 김 한 조각조차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흐느낌 소리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이냐? 제발 한 번만 더. 이 아이들을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제가 울부짖으며 사발을 움켜쥐자 사또가 비릿한 비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이놈 역시 천한 거지놈의 요설이었구나. 백성들을 현혹하고 나까지 능멸하려 들다니. 여봐라, 저놈이 보는 앞에서 아이의 목을 먼저 쳐라. 병사의 칼이 번뜩이며 아이의 목덜미를 겨눴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기 전 사발이 무거워졌던 그 밤들에 제가 마주쳤던 그림자들. 담벼락 아래에서 황급히 몸을 숨기던 사람들의 마른 손길들 말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발은 홀로 기적을 만드는 요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잠깐 멈추시오, 나리. 제 비명 같은 외침이 동원 마당의 정적을 깼습니다. 아이의 목줄기에 닿았던 칼날이 간발의 차로 멈췄지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짓박으며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발은 혼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영물입니다. 나리께서 진정으로 이 보물을 차지하고 싶으시다면 격식에 맞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사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격식. 거지놈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아닙니다. 나리. 이 사발은 마을의 기운이 모이는 광장에서 온 고을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눔의 의식을 치러야만 비로소 기적을 보여줍니다. 내일 새벽 광장의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주십시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직접 밥을 가득 채워 보이겠습니다. 제 목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사까지 건 그야말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발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지, 아니면 저를 시기하던 마을 사람들이 저를 외면할지. 하지만 그 밤, 제가 보았던 그 수많은 그림자들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좋다. 내일 새벽 광장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 증명해라. 만약 그때도 빈 그릇이라면 내 놈들의 목을 베어 광장 입구에 걸어둘 것이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마을 광장, 서리가 내려앉은 돌바닥 위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또의 명령으로 끌려 나온 백성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굴주림으로 움푹 팬 눈동자들 속에는 공포와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포졸들에게 끌려 광장 중앙에 놓인 낡은 평상 앞에 섰습니다. 그 위에는 어제 백가가 내동댕이 쳤던 제 손때 묻은 사발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자, 거지 칠성아. 날이 밝았다. 내 놈이 말한 그 이식인가 뭔가를 시작해 보거라.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났으니. 높은 누각 위에 앉은 사또가 가래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무릎을 꿇고 사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옆에는 여전히 묶인 채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광장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저를 때렸던 돌쇠도, 문을 굳게 닫아 걸었던 김서방도, 그리고 늘 저를 요물이라 수군대던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죽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밤 제 사발을 남몰래 채워주었던 그 따뜻한 손길들이 정말 환상이었는지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지며 공허하게 광장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적은 무거웠습니다. 안개 너머로 사또의 비웃음 섞인 헛기침 소리만이 들려왔지요. 역시 허풍이었구나. 요물은커녕 그저 바닥에 구멍난 그릇일 뿐이야. 사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병사들이 제 아이들의 머리채를 휘잡았습니다. 칼날이 새벽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이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사람의 마음을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각 소리를 내며 누군가 눈 쌓인 흙바닥을 밟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만두시오, 나리. 떨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를 가장 심하게 욕했던 돌쇠의 어머니, 눈먼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눈을 비비며 더듬더듬 평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때 묻은 수건에 정성스레 쌓인 무언가를 꺼냈지요. 칠성아, 내가 죄가 많다. 내가 우리 애들 먹이려고 그 고생을 할 때 나는 내 자식 입에 들어갈 것만 챙겼어. 그런데 잠이 오질 않더구나. 내 사발이 비어 있을 때마다 내가 몰래 채워 넣었던 그 보리 한 줌. 그게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었다. 노파의 마른 손에서 보리 알갱이 몇 알이 사발 바닥으로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 찰나 차갑게 식어있던 사발에서 아주 미세한 온기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사또의 벼락 같은 고함이 광장을 찢어발겼습니다. 감동에 젖어들려던 찰나, 사또는 누각 난간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광기 어린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했더니 감히 저 비루한 노파와 짜고 나를 기만해. 저 그릇에서 스스로 밥이 솟아나야 보물이지. 백성들이 곡식을 채워 넣는 게 무슨 보물이란 말이냐. 사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백가가 노파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 비명소리와 함께 노파가 바닥을 굴렀고 정성스레 쌓아왔던 보리 알갱이들이 흙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사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리,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다들 굶어 죽어가는 이 지옥 속에서 제 새끼 입에 들어갈 것조차 아껴 남을 먹였던 이 마음들이 바로 사발이 보여준 기적이란 말입니다. 닥쳐라. 저놈의 입을 찢어버려라. 사또는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둘씩 동요하는 것을 보고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병사들에게 섬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거지놈과 아이들, 그리고 저 노파까지 당장 참수해라. 저 사발은 부수어 불길에 던져버리고 감히 앞장서서 나를 기만하는 백성들도 본보기로 다스릴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목전까지 다가왔습니다. 병사들이 칼을 뽑아 드는 그 찰나 제 심장은 멎을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그때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겁쟁이로 소문났던 김서방이, 그리고 제 사발을 뺏으려 몽둥이를 휘둘렀던 돌쇠가 하나둘씩 평상 앞으로 걸어 나온 겁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 대신 때 묻은 밥사발과 작은 주머니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리, 이 사발은 요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숨입니다. 돌쇠가 울분 섞인 목소리로 외치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광장에 모여있던 백성 수백 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평상을 에워쌌습니다. 병사들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품속에서 쥐어짜낸 마지막 식량 마른 콩 몇 알, 누런 보리 한 줌을 제 사발 속으로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칠성이 사발에 몰래 채워 넣던 밥입니다. 우리가 우리 새끼들 굶겨가며 칠성인의 아이들 살리려고 모은 정성이란 말입니다. 죽이려거든 우리를 먼저 죽이십시오. 순식간에 텅 비어있던 낡은 사발은 백성들이 던져 넣은 곡식들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메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같았지요. 하지만 사또의 안색은 더욱 검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제 백성 전체를 적으로 돌리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여봐라.
저 반역자들을 모조리 베어버려라. 내 명령을 거역하는 놈들도 반역으로 다스릴 것이다. 사또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광장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 고을의 아들이자 형제였으니까요.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건 처단해야 할 요괴가 아니라 자신들의 굶주린 부모와 이웃이었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사또가 결국 누각에서 뛰어내려와 백가의 칼을 직접 빼서 들었습니다. 비겁한 놈들, 너희가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저놈의 목을 치겠다. 그가 미친 듯이 제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들이 채워준 보리밥이 가득한 사발을 두 손으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나리, 똑똑히 보십시오. 이 사발은 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죽어가는 양심을 살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빼앗으려 했던 건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단 말이오. 그 순간 구름 사이로 새벽 해가 강렬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 빛이 사발 안의 곡식들에 반사되어 광장 전체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달려오던 사또가 그 눈부신 광경에 주춤하며 멈춰 섰습니다. 내 이놈들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사또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기어이 제 목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 했지요. 저는 눈을 감고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광장을 뒤흔든 건 비명소리가 아니라 쇠붙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챙그랑, 챙랑. 제일 앞에 서 있던 젊은 포졸 하나가 창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이어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저희는 더 이상 제 부모와 형제에게 칼을 겨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희를 먼저 베십시오. 삽시간의 광장은 무기를 버린 병사들과 그들을 감싸 안은 백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또는 이제 홀로 남겨진 괴물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렸지요. 그 서슬퍼런 권위가 민초들의 거대한 연대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성들이 채워넣은 사발 속의 곡식들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정말로 기이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사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눈을 멀게 하는 날카로운 광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하고 갓 지은 밥 냄새처럼 구수한 황금빛 안개였지요. 사또는 그 빛에 압도당해 비틀거리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 다시 사발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놈, 그 보물은 내 것이다. 그 빛도, 그 밥도 모두 이 고을의 수령인 나의 것이다. 그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사발을 낚아채려던 순간 사발 속의 보리 알갱이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던져 넣었던 그 보잘것없는 한 줌의 곡식들이 사발 안에서 수만 배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사또가 움켜쥔 사발에서 곡식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쏟아내고 또 쏟아내도 사발은 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광장 바닥을 하얀 쌀알과 보리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곡식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자 했던 민초들의 눈물이 빚어낸 하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 것이다. 이것들은 다 내 것이야. 사또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치며 쏟아져 내리는 곡식들을 자신의 비단 도포 자락에 주워 담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탐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움켜쥐는 쌀알들은 마치 살아있는 모래처럼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고, 오히려 그를 집어삼킬 듯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왔습니다. 나리, 그것을 놓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사또는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치려 발버둥 칠수록 곡식은 더 거세게 쏟아져 나와 그의 무릎을, 그의 허리를, 급기야 가슴팍까지 차올랐습니다. 백성들을 굶겨 죽이려 했던 그 권세가 이제는 백성들이 나눠준 그 보잘것없는 곡식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결국 사또는 그 황금빛 곡식더미 속에 파묻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사발이 쏟아낸 것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왔던 민초들의 한흔이자 서로를 향한 뜨거운 연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곡식의 파도가 멈춘 것은 사또가 황금빛 곡식더미 아래 완전히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광장은 삽시간에 고요해졌지요. 방금까지 천둥 소리를 내며 쏟아지던 쌀알들은 이제 성인 남자의 키만큼 쌓여 새벽 안개를 뚫고 올라온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꿈도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햅쌀의 향기, 손바닥을 파고드는 단단한 곡식의 질감.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아저씨, 사발이 이상해요. 막내 아이의 목소리에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빛을 뿜어내던 낡은 나무 사발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식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견딘 듯 검게 변하며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쩌적. 사발 표면에 실금들이 가더니 이내 제 손 안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기적이 그 소임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허망하게 빈손을 내려다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사발은 사라졌지만 광장에는 수천 명이 올겨울을 나고도 남을 거대한 희망의 산이 남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때 곡식더미 너머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외쳤습니다. 이건 칠성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만든 것이니 우리 공평하게 나눕시다. 사람들이 곡식더미를 해치자 그 아래에서 기어나온 사또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비단 도포는 찢어지고 상투는 풀어헤쳐진 채 입안 가득 쌀알을 물고 꺽꺽대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를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지키던 포졸들조차 이미 창을 거두고 백성들 사이에 섞여 바구니와 보찜에 곡식을 나누어 담기 시작했으니까요. 나리, 이제 이 곡식은 당신의 탐욕을 채울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고을 사람들의 목숨줄입니다.
제가 나지막이 말하자 사또는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아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잃는 순간 한 줌의 먼지보다 가볍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고을에는 더 이상 배를 골른 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로의 배고픔을 외면하는 이가 없었다는 말이 맞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낡은 사발이 왜 하필 제 손에 들어왔던 것인지, 그리고 왜 그토록 이 빠진 비루한 모습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그 난리통도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발이 가루가 되어 사라진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지요. 저도 그 곡식들 덕분에 새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일까요? 문득문득 그 낡은 사발의 정체가 궁금해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저 평범한 나무 그릇이었을 뿐인데 어째서 내 손에서만 그런 기적을 부렸을까? 그러던 어느 날 장성한 막내놈이 집을 수리하다가 안방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잊고 살았던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기신 유품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낡은 서찰 한 장과 함께 제가 광장에서 가루가 되었다고 믿었던 그 사발에 이 빠진 조각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사발은 그날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단 말이냐? 서찰을 펼쳐든 제 눈앞에 수십 년 전 아버지가 남기신 희미한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글귀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저는 그 기적이 사실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찰의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한자 한자 눌러 쓴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칠성아, 내 아들아. 내가 이 사발을 들고 거리로 나설 때쯤이면 세상은 분명 지옥과 같을 것이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발은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약조의 그릇이란다. 아주 오래전 우리 마을 조상들이 큰 기근을 겪으며 세운 비밀스러운 계치가 있었지. 그것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진실한 이가 이 그릇을 들고 구걸하면 마을의 모든 집이 정체를 숨기고 곡식 한 줌씩을 그곳에 보태기로 한 피의 약속이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것을 요술이라 믿는 이들이 있겠으나 사실 그것은 사람의 온기를 시험하는 그릇이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내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에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의 목숨과 같은 곡식을 내 사발에 몰래 던져 넣을 수 있었던 것이야. 기적을 만든 건 그릇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진심과 그에 응답한 마을의 양심이란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은 극한의 고통 앞에서 짐승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기꺼이 신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사발 조각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도깨비의 장난이라 생각했던 그 따뜻한 밥알들이 사실은 굶주려 죽어가던 이웃들이 제 입에 들어갈 것을 떼어준 살점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저는 장성한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는 각자 가정을 이루고
늠름한 어른이 된 녀석들에게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진실을 들려주었지요. 아이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숙연함이 동시에 서렸습니다. 보거라. 이것이 너희를 살렸던 그 도깨비 사발의 마지막 조각이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진짜 기적은 쌀알이 솟아나는 요술이 아니었어. 자신들도 굶어 죽어가던 이웃들이 너희를 위해 몰래 사발에 채워주었던 그 숭고한 한 줌의 마음이었단다. 장남인 큰애가 조각을 받아 들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 광장에서 곡식이 폭포처럼 쏟아졌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한 것입니까? 그건 아마 하늘이 우리 고을 사람들의 지독한 선의에 감동해 내려준 마지막 축복이었겠지. 혹은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거나, 우리는 그 사발 조각을 마을 한복판, 옛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지요. 우리 역시 누군가의 빈 사발을 채워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기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대문은 배고픈 나그네를 위해 단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칠성이가 가졌던 그 이 빠진 낡은 사발이 정말로 신통방통한 요술을 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네 조상들이 지독한 굶주림 속에서도 참아 저버릴 수 없었던 그 뜨겁고도 눈물겨운 염치가 부린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끔 세상을 살아가다 마음이 시릴 때면 눈을 감고 그 옛날 눈보라 치던 광장을 떠올려 봅니다. 수백 명의 굶주린 백성들이 제 자식의 입에 들어갈 쌀 한 토를 아껴 이름도 없는 거지 아이들을 위해 사발 속에 던져 넣던 그 소리들을 말입니다. 사각 쌀알이 사발 바닥을 때리던 그 가냘픈 소리들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웅장한 음악보다도 장엄한 인류의 찬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 내어준 작은 빈자리, 그 빈자리들이 모여 세상을 덮을 만큼 거대한 황금빛 산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사발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더 많이 채우지 못해 조바심을 내며 남의 사발에 든 것을 시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당시 칠성이와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기적은 풍족해서 나누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의 그 뼈아픈 결핍 속에서도 나보다 더 아픈 이를 찾아냈던 그 고귀한 시선이 하늘을 감동시켰던 것이지요. 전쟁은 끝났고 세상은 변했지만 우리 삶에는 여전히 춥고 배고픈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부르는 주문은 거창한 마법이 아니라 누군가의 빈 그릇에 몰래 건네는 따뜻한 보리 한 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위로 하나가 훗날 당신이 가장 절망할 때 산더미 같은 황금빛 축복으로 돌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기묘하고도 뜨거운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발에도 언제나 온기가 가득하시길 빌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